수십 년째 마리아나 해구심에선 외계인 같은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금속, 긁히는 소리와 깊은 으르렁거림이 섞여 기존 생물보다는 SF 우주선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과학자들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음향 장비로 그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결과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외계인 같은 소리인 바이오트왕은 수중에 숨겨진 비밀 기계나 알려지지 않은 심해 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AI가 개입했습니다. AI는 20만 시간에 달하는 방대한 수중 오디오 녹음을 스캔하고 분석해 그 소리의 근원을 확인했습니다. AI는 이 기계음 신호가 북서 태평양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신호임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자들이 브라이드 고래가 음양 부표 근처에서 헤엄치는 것을 목격하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왜 이 거대 해양 생물이 SF 영화 속 드로이드 같은 소리를 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바이오트왕이 고래들 사이에서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정교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고래들이 태평양의 광활한 바다에서 서로 연결해주는 수단입니다. 이 소리는 1년 내내 외로운 고래나 소규모 사냥물이 근처에서 녹음되며 이는 이 이론을 뒷받침하죠. 음향 신호는 수중에서 수백 마일을 힘을 잃지 않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한 줄기 없는 칠흑 같은 심연에서 가족을 찾는데 매우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이 현상은 우리 행성에서 실시간으로 생기는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습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거대한 기상현상인 엘니뇨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양의 온도와 해류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바이오트왕 신호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환경 조건과 해양 이상 현상의 변화로 브라이드 고래들이 새 지역으로 이동해 먹이를 찾게 됐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바이오트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과학적 도구와도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숨겨진 고래 개체군을 추적하며 기후 변화가 바다의 생물학적 규칙을 어떻게 바꾸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익숙한 수면의 압력보다 1000배나 강한 압력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힘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진흙에 더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탐험가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당한 준비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워싱턴 DC의 내셔널몰 20개를 합친 넓이만큼 넓고 지구 지름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내려갔던 사람들은 이곳을 쌀쌀하고 조용하며 매우 평화로운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빨갛고 노란 암석 노두로 덮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작고 반투명한 다양한 동물들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보다 달에 더 많은 사람이 다녀왔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총 24명의 인간이 달에 다녀왔고 최소 27명의 용감한 영혼이 마리아나 해구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문 과학자가 아닌 탐험가였어요. 그들은 단지 스릴을 즐기고 다양한 야생동물, 지질학적 구조물, 인간이 만든 물체에 대한 비디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인류는 거의 같은 시기에 우주와 심해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달 착륙은 1969년에 이루어졌으며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인 챌린저 딥에 최초로 사람이 내려간 것은 1960년입니다. 이 특이한 지명은 19세기 말 해저에서 이 거대한 해저 지형을 처음 발견한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이곳에 내려가기까지는 80년이 더 걸렸습니다. 탐험가들은 기존의 잠수함으로는 그곳을 탐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티스카프라는 일종의 잠수정을 사용했습니다. 스위스의 해양학자 오기스트 피카르는 1953년 자신이 직접 설계한 잠수정을 만들었어요. 7년 후 이 잠수정은 거의 11,000m의 수심에 도달하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탐험가들이 본 것은 해구 전체 크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워낙 거대하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대부분 탐험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해요. 빛이 없는 것도 또 다른 주요 문제입니다.
해구 깊숙한 곳까지 햇빛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해구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가 완전한 어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생태계는 태평양의 얕은 지역과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해양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그곳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온 때문입니다. 물은 섭씨 0도에서 얼어붙어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의 바다는 0도를 겨우 웃도는 정도에 불과해요. 이 지역이 거대한 고드름으로 변하지 않은 요인 중 하나는 바닷물의 어는 점이 약간 낮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열 에너지가 바닥의 땅을 얼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수정은 이러한 추운 곳을 항해하기 위해 적절한 단열재를 갖춰야 합니다. 해저에 도착한 연구원들은 이 황량하고 혹독한 기후에 여러 동물종의 서식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수심에서 에로우투스 장어, 꼼치, 스푼웜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상하게 생긴 반투명 해삼과 새우처럼 생긴 양서류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진흙 속 메탄과 수소로 번성하는 미생물 매트였습니다. 마리아나 꼼치는 경쟁자들보다 더 멀리 더 깊은 해구까지 들어가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환경 적응의 달인처럼 보여요. 연약해 보이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 꼼치는 생존에 꼭 필요한 극한의 압력을 견디는 초능력을 갖도록 적응했습니다. 심해에 사는 이국적인 생명체는 심해 거대증으로 인해 다른 생태계의 생명체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길이가 2m에 달하는 거대 튜브벌레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거대화의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 배출구는 가능한 설명 중 하나에 불과해요. 이 모든 요인들이 마리아나 해구 연구의 엄청난 시간차를 설명해 줍니다. 1960년 탐험 이후 첫 번째 다이빙 성공은 2012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캐나다의 유명한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딥시 챌린저를 타고 내려갔죠. 카메론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렇게 깊은 곳을 탐사한 과학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덮고 있는 바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해요.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그중 5%만 지도를 작성했어요. 과학은 마리아나 해구와 지구상의 다른 미개척지에서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지역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이 지역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야생동물에서 시작돼요. 제규어, 아나콘다, 피라냐, 검정카이만, 브라질 방랑거미 등은 연구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생물 중 일부에 불과해요. 연중 끊임없는 강우로 인해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에 위험한 강물 흐름까지 더해지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아마존의 지도를 작성한 비율이 왜 그렇게 적은지 알 수 있어요. 페루 인근 브라질의 한 지역에는 최소 14개의 부족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와 접촉한 적이 없는 부족이에요. 국가당국은 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이 원주민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도양의 외딴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비극적인 쓰나미가 발생한 후 헬리콥터가 노스 센티널 섬 상공을 비행하며 주민들이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센티넬 섬 주민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활과 화살을 들고 원치 않는 방문객들을 쫓아냈죠. 이 부족은 지구상의 마지막 미접촉 부족 중 하나예요. 인류학자와 영화 제작자들이 1960년대 후반에 이 섬을 방문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주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곳은 벵골만의 모든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스 센티널에는 자연 항구가 없으며 얕은 암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배를 통해서만 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인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추정치가 매우 다양해요. 이 섬은 런던 히드로 공항의 약 5배에 달하는 크기로 결코 작지 않죠. 지난 2세기 동안 간헐적인 접촉을 제외하면 센티넬족은 오랜 기간 고립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안다만 제도의 다른 원주민 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웃들조차 그들의 언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남극 대륙에는 영구적인 인간 거주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곳에 사는 유일한 사람들은 국제 과학자들 뿐이에요. 미국과 멕시코를 합친 크기와 맞먹는 이 광활한 얼음과 눈의 땅에는 아직 인간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의 항공기가 하늘에서 촬영한 위성 이미지와 사진으로 남극 대륙의 지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극은 7대륙 중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건조하며 가장 밝다는 형용사가 모두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남극 표면의 99% 이상이 영구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 두께는 1.6km에서 많게는 4.8km에 이르는 곳도 있어요. 이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죠.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등정 산이 있습니다. 부탄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해요. 현지 언어로 이 산의 이름은 영적 세 형제의 하얀 봉우리로 번역돼요. 지역 주민들의 영적 신념을 존중하기 위해 국가당국은 21세기 초에 등산을 제한했다가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신비한 산의 정상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등반가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예요. 어둠과 수킬로미터에 걸친 물속에서 이 극한의 환경은 몇몇 특이한 생물들과 현상들의 고향이에요. 이곳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불리며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예요. 탐험이 그렇게 어려운 게 당연했네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적절한 장비 없이는 이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 아래로 강철로 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기본 사항부터 시작할게요. 처음에 바다에서 어떻게 이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를 발견했을까요? HMS 챌린저우는 1875년에 그걸 확인했어요. 배는 그 당시로서는 꽤 멋진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해구를 완전히 탐사할 수 있을 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몇십 년 후인 1951년에 또 다른 배인 HMS 챌린저 2호가 장비를 더 잘 갖추고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배는 음향 측심기를 특징으로 하고 우리 행성의 표면에서 가장 깊은 곳처럼 보이는 지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2D로 본다면 이 해구는 길이가 2,400km고 너비가 평균 69km예요. 위에서 보면 초승달 모양의 흉터 같아 보이기도 하죠. 아직까진 특이한 건 없죠? 그쵸? 만약 바다 표면에서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 철사를 늘린다면 놀랍게도 11km가 측정될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마리아나 해구를 덮기에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약 1.6km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는 너무 깊어서 거의 완전한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빛이 물속에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온도도 우호적이지 않아요. 바로 위 영하 몇 도 정도예요. 하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특징은 수압이에요.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압력의 양은 표준 대기압보다 약 1000배 더 높아요. 마리아나 해구로 내려가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실 첫 번째 조직적인 시도는 60년도 전에 있었어요. 그것은 잠수정을 탄 제크 피카르와 돈 월시가 해냈어요. 하강하는데 약 5시간을 보냈고 바닥에서는 겨우 20분을 있었어요. 이런 사진은 찍을 수 없었어요. 이 두 과학자가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전문가들은 그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었어요. 특히 극심한 압력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해저에 있는 동안 잠수함의 투광 조명 등이 한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납작했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이곳의 자원은 아주 부족해요. 여기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죠? 놀랍게도 마리아나 해구에는 꽤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생물들 중 일부는 살기 위해 메탄이나 황과 같은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은 먹이 사슬에 있는 자신들보다 약한 해양 생물들을 먹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생물은 제노피오포르, 단강류, 그리고 작은 해삼이에요. 그중 일부는 바닷물에서 나온 알루미늄을 사용해 껍데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적응했어요. 이 생물처럼 더 작은 생물들은 바닷물이 수중 바위에 부딪힐 때 방출되는 화학물질을 먹으면서 적응해요.
사람들은 야생의 관점에서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를 이 지역의 스타로 여겨요. 8에서 23cm 사이로 작고 반투명하고 비늘은 없지만 이 지역에서는 맹수 중 최상위 짐승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고대 메갈로돈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한 게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메갈로돈이 뭘까 궁금하시겠죠? 이들은 우리 지구 역사상 알려진 가장 큰 포식자였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중 가장 크고 사나운 상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꽤 오랫동안 멸종되었다고 믿고 있고 마리아나 해구에 여전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해요. 메갈로돈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했을 거예요. 생물 발광을 하거나 거대한 눈을 가질 수 있게 진화해야 할 거예요. 게다가 스쿨버스 같은 크기 때문에 메갈로돈은 많이 먹어야 했을 거예요. 미생물과 작은 스네일피쉬로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강철공을 참호에 떨어뜨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압력을 견딜 만큼 공이 강할까요? 여기 과학적으로 한번 보죠. 만약 단단한 강철공이라고 가정한다면 해구 바닥에서 발견된 압력은 사실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저에 도달하는 데는 꼬박 12분이 걸릴 거예요. 온도는요? 수면과 해구 바닥의 온도 차이가 꽤 상당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약 30도 차이예요. 그래서 공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이 수면으로 돌아가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공이 거기 끼었을 때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부식이 영향을 미칠까요? 강철의 부식은 물의 산소량에 크게 좌우돼요. 물에 용해된 산소의 양은 5km 이상의 깊이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돼요. 여러분이 계산은 안 해도 되지만 강철 공이 바다 밑에서 완전히 녹슬려면 10,0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인간이 그런 극한의 깊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과거에 이 신비한 장소를 탐험하기 위해 뭘 사용했는지 살펴봅시다. 신택틱 폼이라 불리는 거네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견되는 압력의 양이 저항하고 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종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의 폐는 여기서 빠르게 붕괴될 거예요. 더구나 물의 압력은 우리 입으로 물을 밀어 넣을 거예요. 더 필요한 산소를 물로 대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꼭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곳으로 잠수하러 간 배 중 한 척은 잠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450kg의 강철 무게를 달고 있었어요. 이 무게는 바닷물에서의 부식 시간을 11시간에서 13시간 증가시킨 특별한 종류의 철사로 배와 연결됐어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말이죠. 이곳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산소 공급 문제도 정말 중요해요. 마리아나 해구 안으로 다시 내려갈 배는 아래로 옮겨질 산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전기일 거예요. 확실히 저 아래에는 폰을 충전할 전원 콘센트는 없어요. 따라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수명이 필요해요. 통신, 산소 공급, 조명 장치 등의 말이죠.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나 해구 투어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운 좋았던 3명은 2020년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9cm 두께의 티타늄 9를 타고 잠수했어요. 이걸로 어떠한 압력 변화도 어떠한 생리적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게 했어요. 이 각각의 사람들은 약 14시간의 예상 시간이 걸렸던 개별 여행에 참여했어요. 하강하는 데만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일단 바닥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생물체들을 목격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4시간 동안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여행을 시작했죠.